큰 박수로 우리 천만님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사소한 실무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태몽님 비롯해서 각 지역의 대표님들, 집행부 일하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럼 저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생겨난 밴드들이 있던데요. 이제 또 이 밴드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책 이야기인데, 사실 이 책이 이제 좀 사정이 있어서 오늘 선물 드리게 된 거예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굉장히 좀 건강이 갑자기 굉장히 안 좋아지셔서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히 이제 조문 오시는 분들한테 고인이 이런 분, 이렇게 사신 분이다, 이런 를 담아서 이렇게 선물로 답례로 드리면 그래도 뭐 좀이라도 이렇게 보면 오늘 내가 갔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좀 보탬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제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이 다 이렇게 글을 내서 그렇게 이제 가족 문집을 만든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근데 그 은빛기획 우리 노학래 대표가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가족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되게 급박했었는데 또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정신이 말짱하진 않아도 또 사람도 다 알아보시고 또 요새 거는 잘 이제 입력이 안 되는데 옛날 일에 대해서는 또 대화도 되고, 또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보셔가지고 모자 광고 나왔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알쓸신잡 첫 회에 모자를 좀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 회원분 중에 누가 선물로 주셨던 모자예요. 집에 놔뒀다가 한 번도 안 썼다가 그게 괜찮다 싶어서 쓰고 나갔는데 혹시 모자 광고 나왔냐고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료를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런 정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금방 안 떠나시겠다. 근데 책은 만들어 놨고 근데 책을 언제까지 창고에 넣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누이가 여름 캠프 한다니까 회원들께 하나씩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뒤에 가격표가 있는데요. 그거는 행정착오로 인쇄된 거예요. 원래 시중에 내놓으려고 한 책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돼서 들어간 거니까 거기는 마음 쓰지 마시고요. 제작비 얼마 안 들었습니다. 왜냐면 원고료가 없기 때문에요. 종이값하고 인쇄비, 제책비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 제목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친손자 중에 맨 맞이, 지금 변호사 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 그 손주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공부하러 대구 떠나서 서울 갈 때 남의 눈에 꽃이 되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제목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가끔 남의 눈에 꽃이 됐나? 그런 반성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짬짬이 사인도 해드리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못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따 장기자랑 할 때 제가 저 구석에 가 있을 테니까요. 와, 몰려오시면 안 되고 이렇게 봐서 슬쩍슬쩍 봐서 한 번씩 오셔서 조용히 사진 찍고 사인도 받고 그러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진행에 방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와르르 나오시면 장기자랑이 문제가 생기니까. 저 뒤쪽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부터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가끔씩 눈치를 상황을 보시고 조용조용히 화장실 가시는 것처럼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가 실무적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관심을 오늘 이 캠프에서 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되게 두 가지일 텐데, 하나는 저 개인적인 거, 팬클럽이니까, 그죠? 저 개인적인 거, 뭐 알쓸신잡 시즌2도 하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거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광장이 아까 태몽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치인일 때 이제 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팬클럽이고 제가 하는 일이 바뀌면서 이제 팬클럽의 성격이나 회원들의 구성도 많이 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보면 이제 제일 오래된 분들이 2002년도부터 만났던 분들이세요. 노사모 그때부터. 그 다음에 뭐 근자에 새로 들어오신 회원들도 또 계신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좀 멀리서 같이 따라오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오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이제 구성이 다양해지고 예전보다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제 공통적인 관심은 저 개인에 대한 관심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관심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 막 얘기하기보다 질의응답을 나중에 또 하긴 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뭔 얘기 듣고 싶은지 먼저 좀 시장조사를 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그냥 이거 궁금해요 저거 궁금해요 이렇게 좀 한 몇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건강이요? 예, 괜찮습니다. 아니 답을 바라시지 말고요 뭐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따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시민광장이 약간 모나발을 했잖아요. 몬펜에도 가고 그죠? 또 뭐 안희정, 뭐 이재명 이런 데들도 좀씩 다 있었고 그러잖아요. 대체로 시민광장이 모나발을 뻗은 데들은 그런 대로 잘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고 아까 동수통원님 소개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작년에 그 연말에 송년 그 행사할 때 총회 그때 감사패를 드렸는데 그 감사패 문안을 보면 뭘 감사하는지 알 수 없게 문장돼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좀 대회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국정농단 사건 특히 태블릿 발견된 경위와 관련해서 JTBC에 인터뷰도 나갔고요. 목소리만 나갔지만 검찰의 조사도 받고 오셨고 제가 알기로는 재판에 증인 소환도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아요. 이제 아는 사람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JTBC 기자한테만 문을 열어준 게 그게 아주 처음에는 손석희 사장님도 믿기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특별취재팀의 막내 기자가 갔는데 JTBC라고 그러니까 뭐 있는지는 몰라도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서 자기 손으로 문 열어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다른 기자들은 안 열어줬대요. 네. 그렇게 됐고 나중에 뭐 혹시 JTBC 돈 받고 열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나 이런 데서 얘기 나올 때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어줬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열어줬냐 내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공익을 위해서 내가 열어줬다. 그리고 그 기자분이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그거를 찾아낸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나중에 경위를 공개할 때 JTBC 뉴스룸 쪽에서도 많이 망설이고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뭐 너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보도국 전체가 막 되게 감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수 한번 더. 정수통합님이 어디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셨던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던 내가 그때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예, 그게 되게 좋은 거였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박사모가 직원으로 있었으면 안 열어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태블릿 PC가 아니었으면 지금도 박근혜 씨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뜻도 모를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제 딸이 지금 독일 유학을 가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방학이라고 잠깐 돌아왔는데 거기서 뉴스 보냐 그랬더니 뉴스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는 걸 보는 게 적응이 아직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서감님 다시 한번 그 용기와 또 판단력과 또 당대함에 대해서 그리고 당당한 그 자세에 대해서 제가 아주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고맙습니다. 역사를 바꾸는데 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시민광장 회원 중에 어떤 분이 거기 계셨다는 게 정말 신비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무적인 거고요. 이제 이렇게 손들고 뭐 좀 궁금해요. 이렇게 몇 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영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누가 여기 손 드셨는데 가운데에서 예. 장관님이 거꾸로 있는 세계사 돌베개라는 책을 읽고 이 양반을 왜 안 잡아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0년 초에가. 왜 그런 생각했는데 군대 갔다 오고 듣고 싶은 이야기. 네, 듣고 싶은 얘기 어떻게 피사에 싸서 제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네. 그래서 평화협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네, 남북관계. 네. 그게 궁금하시군요. 네. 그 조윤선 전 장관이 석방되고 그다음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3년형을 1심에서 받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그걸 비상식적이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권은 바뀌고 그다음에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이 만연해 있는 이 적폐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보면서도 이게 쉽게 없어지기 쉽지 않겠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시는 5년 동안에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를 갖는다는 것이 좀 욕심이겠지만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참 그런 분들께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범위와 속도에 대해서 좀 지금 이제 작가님께서 제일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그걸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도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예. 이거 저는 설전 이번에 파트너 바뀌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옆에. 예. 예. 네, 저는 유시민 작가님께서 그 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우선 이제 개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썰전 패널 교체는 그냥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 TV조선 앵커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TV조선 직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JTBC에 더 하실 수가 없게 되어서 급하게 열흘 만에 말하자면 후임자를 찾았죠. 근데 그 전에 썰전 출연했던 분들이나 어떠는 그 과거에 여러 가지 언론에서 했던 활동을 다 살펴서 그 그냥 합리적으로 보수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는 분으로 찾은 게 이제 뭐 박형준 교수였습니다. 박형준 교수는 정치를 100% 떠난 분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학교로 복귀해서 일단 정치 일선에서는 좀 손을 뗀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또 말씀 되게 잘하세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말씀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노선도 이제 중도 보수 지금의 바른정당의 이 포지션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른바 시장형 보수에 속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념 보수라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력이 없었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게 시장 보수는 괜찮은데 실력이 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많이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한 죄로 탄핵이 됐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엄청 많이 했는데 탄핵이 안 됐죠. 그런 차이가 있고 실제로 사회나 국민에게 미친 해악은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이명박 대통령이 컸다고 봐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별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은 쉬워요. 그냥 감옥 보낼 사람 보내고 자리 물러나게 할 사람 물러나게 하고 그러면 그 정도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권 적폐는 저거 콘크리트 덩어리 4대강에 있는 것도 뽑아내야 되고 뭐 일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 차이가 있죠. 대체로 원만하고 합리적인데
성격이 좀 그런 분이셔서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긴장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좀 있긴 하고요. 개그 담당을 하셨던 전 변호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끔씩 제가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썰전은 제가 뭐 영원히 할 거는 어차피 아니에요. 원래 시작할 때 지난 총선 때까지 한 넉 달 정도만 일단 그 하기로 하고 했는데 시청률도 오르고 또 그래서 그만두기가 좀 못했고 그래서 또 하고 있는데 또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고 시청률은 더 오르고 관심은 더 커지고 그래서 대선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대선 때까지 하게 됐던 거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될지 저도 사실은 좀 망설여지는 면이 있어요. 정치를 떠났기 때문에 정치평론도 사실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분간은 뭐 좀 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쭉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썰전이 이제 작가분들이 써주시는 대본이 있긴 한데 대본은 되게 이제 김구라 씨가 참고를 하고 저희 패널들은 그 대본을 그냥 보기만 하거든요. 보기만 하고 대본에 들어있는 이제 내용에 얽매이지도 않고 그 순서에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작진이 다루기로 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면을 우리가 판단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 이제 김구라 씨가 이렇게 보다가 뭐 빠진 거 있나 보다가 다 됐거든요. 신기하네 두 분이 뭐 그냥 알아서 하시네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1년, 2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재충전이 안 되면 바닥이 보이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좀 신선하고 좀 통찰력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점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봐요. 그때가 이제 새로운 패널이 와서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썰전이 시즌2인데 시즌2의 패널이 중간에 한번 바뀌긴 했지만 제가 쭉 가다가 이제는 이게 재충전을 해야 되는 시기다. 시간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그때 아마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알쓸신잡 때문에 또 저한테 새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묘한 게 썰전하고 뭐 차이나는 글라스 이런 거 했을 때는 책이 보통 연예인들은 나가서 뜨면 광고를 하잖아요. CF. 정재성 박사가 CF를 28개 받았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자랑을 했는데 저도 그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 알쓸신잡 출연진이 아무도 CF를 안 해요. 김영하 작가도 그렇고 황교익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재성 박사도 그렇고 유희열 씨는 연예인 가수니까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뭐 원래 했고 나머지 출연자들은 원래 자기 본업이 다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다 지식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제 묵시적으로 서로 얘기는 안 해봤는데 다들 사양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저께 출범한 카카오뱅크 지금 대박나고 있죠. 거기도 CF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서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이거 돈이 아주 공하면 하겠는데 그 썰전 시청률이 올라가고 차이나는 클래스를 했을 때는 국가란 무엇인가 개정판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 알쓸신잡하고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지금 벌써 한 5년 된 책인데 그게 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는 분들은 그 프로를 보면서 저한테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그래도 야들야들한 책이 그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그 책부터 보시는가 보다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알쓸신잡 시즌2는 지금 제작진에서는 하자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직 출연자들이
이제 특히 정재성 교수는 학기 중이고 또 김영하 선생도 9월 달에 아마 살인자의 기억법인가요? 그게 영화가 돼서 나온다고 그래서 또 되게 바쁜가 봐요. 다재다능한 분이어서 황교익 선생님 강연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연말까지 써야 되는 책이 있어서 그래서 각자 사정들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아직 하자 말자 이렇게 결론이 안 난 상태예요. 제작진에서는 했으면 좋겠다 이 멤버 그대로. 근데 아직은 좀 유동적이에요. 하게 될지 하게 된다면 그대로 다시 그 사람들이 하게 될지 또 다른 사람이 더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불확실해서 뭐 아마 한 달 정도 안에는 아마 결정이 가부간에 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쓸신잡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나영석 PD가 3월 달에 와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5월 달에는 정권이 바뀔 거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러고 나면 미디어 환경에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일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기획은 그런 변화를 내다볼 때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많은 시민들한테서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 기획인 것 같다. 그래서 한 몇 번 근데 내가 하긴 좀 그래서 이제 사양을 하고 이제 계속 찾아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면에서 양극화가 많이 있는 사회인데 사용하는 미디어의 양극화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시장과 방송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간극이 크고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 사이의 간극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메꾸는 거는 사회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알쓸신잡은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듣고 대본이 없어야 된다. 대본이 전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흐름에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나올 거다. 그래서 그 나온 거를 편집해서 방송을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지적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술 먹거나 술자리에서 온갖 얘기가 다 오가는데 혼자 듣기에는 아까운 내용들이 사실 꽤 많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른바 지식 대중화 또는 시민들 사이의 정보 격차의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뭐 프로그램은 좋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안 한다 하기가 되게 그랬고 또 제가 안 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못 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달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5월 달 한 중순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했고 해본 결과 뭐 시청률은 사실 이게 지상파 TV에 이런 게 나가면 뭐 2자릿수 이상의 시청률은 거의 보장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17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5%, 6%, 7% 그래서 뭐 그럭저럭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라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시청자들한테서 더 해달라는 요구도 꽤 많고 또 외국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도대체 이 텔레비전에서 외국에서 찍는 방송, 여행 프로그램도 정보가 거의 없고 또 사람들이 외국 여행 나가서도 블로그에 글 올리는 거 보면 그 건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해외여행은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리 것도 모른 채로 남의 거를 보러 가니까 집에 있는 내 것도 잘 못 보는데 밖에 나서 남의 걸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요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10개 도시, 10개 지역 가본 걸로 끝내기에는 대한민국이 좀 큰 나라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도도 가고 싶고요. 진도가 참 좋거든요. 진도는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냥 아무 죄 없이 엄청난 산업 피해를 당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제 곧 세월호가 다 수습이 되고 나면 진도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예전에 대하던 것처럼 진도를 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상의해서 하게 되면 아마 좀 더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서울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청와대 앞 개방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그 청와대 일대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그 공간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상상을 잘 못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도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PD가 양정우 PD인데 10년 동안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안에서만 1년에 2시즌씩 해서 20시즌을 10년 동안 해도 끝이 안 날 수 있는 기획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권해주기를 MC부터 출연자까지 다 여자로만 이렇게 여탕 알쓸친잡도 한번 해봐라. 시청률 걱정을 하지 말고 PD도 여자한테 맡기고 MC도 여자를 구하고 다 여자들만 해서, 그러면 남자들끼리 다닐 때와는 다른 시각이 나올 거다. 다른 감정이 표출될 거다. 다른 정서를 포착할 수 있을 거다. 남자들끼리만 할 때는 도저히 못한다, 그거를.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좀 조심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이걸 시즌을 계속 하게 되면 언젠가는 여탕 알쓸친잡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변주를 할 수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기획이고, 이게 이제 인문학이라는, 우리는 무엇이고 어떤 존재이고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 어떤 바람직한 또는 올바른 또는 의미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나가더라도 또 세상에는 많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8월 말까지는 시즌2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연말까지는 제가 책 작업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강연을 일절 안 다니고 있고, 저희 회원들 중에서 좋은 취지의 강연 초대들을 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어디를 가면 또 다른 데를 안 가기가 되게 어려워서, 또 강의를 다니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어디 지방을 갔다 와도 참 이렇게 일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제가 작업을 끝내야 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주제가 조금 진지한 건데요. 그냥 출연료를 버니까 안 팔려도 별 상관없는 책을 하나 써보자. 그렇게 해서 주제가 이제 역사의 역사라는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History of Writing History, 영어로 하면. 영어 쓰는 분이 제 말을 듣더니 History of History 하면 뜻이 전달이 안 되고 History of Writing History 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역사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정확하게는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역사 있잖아요. 그게 언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를 거쳐왔느냐, 그거를 살펴보는 작업이에요. 이게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한 가지 방식인데요. 어떤 대상을 알려면 그 대상의 발생사를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최초로 나타나서 최근에 많이 읽히는 이제 빅 히스토리, 그러니까 뭐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청균세나 또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이런 책이 나올 때까지 약 한 25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쭉 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작업이. 왜냐하면 되게 재미없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배웠던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 뭐 유럽에서 역사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런 거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에게 낯선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약간은 수준이 사마천의 사기에 비하면 훨씬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읽기 힘든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2500년 전에 그 전쟁사를 쓰면서 역사서술을 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런 책을 썼나,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꾹꾹 참고 그냥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읽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팔 아파서 작업을 거의 못했고요. 이달 들어서 좀 나아져가지고 조금씩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는 작업을 마쳐야 이제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작업을 또 할 수 있어서요. 내년에 할 작업은 이제 유럽 도시 기행. 제가 작년부터 종종 유럽 도시를 다니고 있는데, 그건 좀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비인이나 아테네나 이런 데 여행 가실 때 그냥 가서 사진만 찍지 말고 소크라테스가 걸어 다녔던 길은 어딜까? 지금 아테네에 가면 어느 골목을 가면 소크라테스가 그때 그리스 세계각지에서 온 청년들하고 문답법으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논하던 그 장소는 어디지? 뭐 이런 거,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그 작업을 해야 돼서 아마 내년 봄쯤에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책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유럽 도시기행 책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후년쯤 돼야 1권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권은 이제 아테네, 로마, 이스탄불, 파리, 그렇게 4개 도시를 한 권으로 묶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정도가 제 개인적인 계획이고요. 이제 우리 시민광장을 생각하면 약간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는데, 정치인 팬클럽으로서 시작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혹시 또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접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하게 될 얘기하고 관계되는데요. 앉아서 할게요. 정치라는 영역에서 저는 이미 다 쓰였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리고 의미도 그러하고 또 성과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어떤 삶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걸 다시 한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 괴로운 일이기도 하고 잘 안 될 거라는 판단도 들고요. 지금 정치를 안 하니까 좋다고 그러지,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 겁니다. 제가 행복하지도 않고요. 거기서 뭘 그렇게 이룰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좋은 뜻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 뜻을 펴는데 좀 더 유리한 그런 환경, 심리적 환경, 또는 시민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쪽으로 활동하는 게 사회적인 의미도 더 크다는 생각이 제가 확실히 있어서요. 그 선거에 안 나갈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진짜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공무원을 하게 되면 또 할 말을 못 해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또 책을 쓰고 그 유럽 도시 기행도 결국은 그냥 그 도시를 알리는 정보를 제가 이제 책으로 쓰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럽의 도시에서 가서 보는 모든 풍경, 건축물, 예술품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거든요. 거기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그런 좋은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시민들이
그런 좋은 삶의 흔적을 남긴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예요. 강연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이 되면 좀씩 할 생각이고요. 특히 최근에는 뭐 예약은 아직 안 됩니다. 책은 나올 때 돼야 예약하고요. 최근에 와서 저한테 이제 정권이 바뀐 그런 느낌이 확실히 오는 거는 아주 큰 경제단체 이런 데에서 포럼에 이제 강연자로 초대가 온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오지 않을 것들이 오거든요.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고요. 근데 500만 원 받는 데를 가고 나면 50만 원 주는 데를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많이 다녔거든요. 지금은 작업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하여튼 일절 강연을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 개인적인 앞으로의 이제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나라에 대한 거, 우리 시민광장이 우리끼리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이제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 자기 생활 공간 안에서 또는 여럿이 힘을 모아서 나라가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곳으로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런 거에 대한 제 소견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이제 대통령 중심제 국가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시민들 곁으로 다가서고 친근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대통령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 제도가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도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의식이 여전히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사회에서는 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제도 만능주의가 있었죠. 제도를 잘 만들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했는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사람의 문제가 어떨 때는 제도 이상으로 중요하구나. 심지어 제도에 결함이 있어도 좋은 사람이 좋은 뜻을 가지고 그 제도를 운영하면 문제점이 덜 나타난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제도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망가진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웠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게 그 지난 10년 동안 있으나마나한 기구가 됐잖아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하고 똑같은 경찰관들이 MB정부 때부터 산성을 쌓기 시작하고 물대포를 쏘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안심이 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분이세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제가 대선 전에도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렸는데 매우 안정적인 정서를 가진 분이고요. 좋게 표현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되게 고지식한 분이에요. 융통성이 없어요. 요새 보면 그 특성이 많이 보이죠. 근데 그 점이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면 약간 팔랑귀 그게 있으셨어요. 누가 와서 특히 이제 이 자잘한 정이 많으셔가지고요.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불우했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준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그걸 딱 끊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사도 많이 헝클어지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헝클어지기도 했고요. 그분 자신이 굉장히 격정적인 분이셔서 기복도 많았어요. 굉장히 결단이 정확할 때도 많지만 그게 그분의 특성이셨어요. 그러니까 지지율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됐잖아요. 후보 때부터.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후보 때 경선 후보 시절 전부터 15% 내외에서 1차 박스권, 언론에서 그랬죠. 25% 내외 되니까 2차 박스권, 35% 내외 되니까 3차 박스권. 후보 5명 있는데 35%면 대세 후보죠. 그런데도 박스권이라 그랬어요. 확장성에 문제 있다고. 결국은 5명의 주요 후보가 있는 선거에서 40% 넘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득표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지지율 그래프를 보면 한 번도 심하게 떨어진 적 없이 2년간 이렇게 왔잖아요. 그분의 개인적인 성품이 지지율에 반영되는 거예요. 지지율 그래프에. 매우 안정적인 분이고요. 고지식하셔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와서 대통령님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속한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국민들한테 공약을 했잖아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셨더라고 계시고 나면 그 공약은 원래 깨뜨리라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괴로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취임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저는 공약을 지키는데 집착에 가까운 강박이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 공약은 어떤 일로 하고 저 공약은 뭐 바꾸고 이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해버린 거거든요. 단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건이 이래서 지금 100%를 못하고 60%, 70%를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돼요. 근데 이 공약은 어떤 걸로 합시다. 이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제가 약속을 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그래도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뭐하러 대통령 됐어요? 이렇게 되면 참 그걸 하지 말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면 100대 과제 이번에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거지만 그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게 충실하게 대선 공약을 반영해서 몇 개 빠진 것도 있지만 대체로 다 살려놨더라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은 뭐 좀 더 떨어지겠지만 또 오르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재임 기간 내내 꽤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해결사 역할을 안 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려다 안 되면 욕을 엄청 먹는 거예요. 또 당신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힘이 아주 약해서 진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서서 해결해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그 뭐 순직 인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명령으로 그냥 지시로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해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다음에 뭐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화하는 거 이런 거는 가서 하라고 해서 하게 만들어 버려요. 왜냐하면 그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런 거는 대신 해결해 주세요. 근데 지금 언론, KBS, MBC 이런 거요. 이런 건 대신 해결 안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문제를 스스로 진단해서 스스로 투쟁하라 이거예요. 그 본인들의 해결 노력이 충분치 않은 조건에서 대통령이 대신 개입해가지고 뭐 박문진 이사장 쫓아내고 뭐 KBS 이사장 쫓아내고 이런 거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대신 해결 안 해주세요. 굉장히 재미난 차이거든요. 그 전하고는. 그러니까 전교조에서 뭐 다시 법의 노조 취소하라 이런 거는 정부의 권한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삼보일배를 하거나 뭐 집회를 하거나 이런 건 다 좋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시간을 보는 거거든요. 지금 급한 것들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라서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스타일로 볼 때 국정 운영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 기대가 안 맞을 수도 있겠으나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까지 알아온 바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렇게 가리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의지가 강하세요. 제가 대선 기간에 이런저런 일로 몇 번 배웠는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되고 말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네, 지난번에 낙선하시고 나서 제일 크게 달라진 점이 그거였고요. 김정숙 여사님도
우리 남편이 꼭 대통령이 돼야 돼 라는 게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 전에 우리 문편하고 운동회 하던 날 와서 막 노래 막 부르시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절박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거를 말로 하세요. 제가 절박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정숙 여사님은 몸으로 절박해요. 이번에 청주 물난리 지역에 가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한 거지만 그만큼 여전히 대선 선거 때와 마찬가지의 절박한 태도로 영부인 역할을 수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는 그게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판단이에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과제가 되게 버거워요, 지금. 아까 질문 나왔죠? 첫 번째가 경제고요. 두 번째가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이 두 개가 제일 지금 정부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야겠죠. 이게 경제는 지금 국가의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중이죠. 이거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용감해요. 지금 용감하고 대담해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인천공항 그 좀 비정규직 좀 없애. 그때 철도공사의 우리 여승무원들 문제 같은 거요. 그건 사실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노동부 장관 뭐죠? 그 국토부 장관인가요? 뭐 하여튼 철도공사 관할하는 장관 불러서 빨리 해결해. 석 달 안에 해결해. 안 그러면 못 벗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해결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런 건 제도로 해결해야 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문제 하나를 해결해 줘도 다른 데는 문제가 다 있는데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또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손 닿는 데는 그냥 해결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시그널이거든요. 제가 알쓸신잡에서 인생 영화를 자토이치 꼽았잖아요. 저는 그 몇십 편짜리 시리즈로 있는 흑백 영화를 봤는데요. 독일 있을 때 독일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대사는 다 독일어로 나와요. 더빙이 돼가지고. 근데 자토이치는 자기한테 걸리는 놈만 죽였지 사회를 바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 전체를 해결을 못해도 내 눈에 띈 거라도 해결을 해야죠. 이제 그 점이 권력 행사 방식에서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제일 큰 차이예요. 문 대통령님은 문제가 드러나는 데를 개입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는 시스템을 바꾸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지금 내수가 약해서 불황이 오래 가고 있는 거니까 내수를 살려야 되는데 예전에 내수 살리는 걸 아파트 짓고 다리 만들고 길 뚫고 소위 SOC 투자라고 그래서 빚내서 그런 걸 막 해가지고 이제 건설회사, 토목회사들 돈 벌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잖아요. 사례강 같은 거. 그거 뭐 모래포고하니까 중장비 운영하는 토목건설회사 금고에다가 돈을 퍼넣어준 거지. 경기 진작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민들한테 바로 돈을 주거나 또는 서민들이 현금을 지출해야 되는 걸 대신 국가가 내주는 방식으로 해서 가처분 소득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가계의 소비 지출을 우선 키워서 그리고 거기에 맞닿아 있는 게 수출기업이 아니고 내수기업들이고 내수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잖아요. 그 컨셉으로 지금 국가의 경제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온 국민의 삶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서는 좋아진다는 걸 보여줘야만 돼요. 증명해줘야만 돼요. 그게 이제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없애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오뚜기 사장님을 갑자기 막 랭킹 100위권밖에 안 되는데 뭐 랭킹 뭐 20위권 안에 기업인들 모이는데 모신다든가 그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기용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재벌개혁이다 생각했죠. 그게 아니에요. 가맹점 바로 잡는 거예요. 재벌개혁은 해도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제도개혁의 효과가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아마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가야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해도. 근데 가맹점은 안 그렇잖아요. 관계자의 숫자가 엄청 많고요.
몇몇 가맹점의 대표적인 그 착취 행위만 응징을 해도 곧바로 그 시그널이 모든 가맹점 본사로 다 퍼져가지고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을 당하던 가맹점주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격려하고 뻔보기로 아주 악질적으로 옛날에 그 지주가 소작인 착취하듯이 가맹점을 착취했던 이런 데들을 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빨리빨리 좋아져야 돼요. 그러면 막 몇백만 명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개혁은 천천히 과정에 개입해서 단기적으로 체감 효과가 나는 개혁 조처들은 신속하게 이 순서로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로 볼 때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해서 국민의 체감도를 이제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신속하게 높이는 그런 쪽에 지금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양다리 전략이거든요. 구조개혁은 계속 의제를 제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상조 위원장 경우에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라. 시간을 주겠다. 그러나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정도 해놓고 직접 때리는 거는 가맹점 아주 착취적인 행위를 하는 가맹점 본사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바로 조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개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체감도를 높여가면서 구조개혁을 해가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예. 이게 참여정부 때 그 일이 어려웠던 이유거든요. 이 체감형 개혁을 빨리빨리 해가면서 지지를 획득을 하고 그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내놓고 그때는 했다고요. 그러니까 막 사방에서 다 들고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바른정당이나 또는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 진영의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모듈 방식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개씩 한 개씩해서 모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 설계도를 내놓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해야지. 그러면 그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참여정부 때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정직이 개인에게는 아주 좋은 미덕이지만 국가를 운영할 때는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국가를 운영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돼요. 지금 말하고 싶지 않은 건 나중에 말하고요. 지금 바로 말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부터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 훨씬 더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졌고 야갔어요. 야갔고 그 다음에 권력 행사를 잘해요. 권력 행사를. 예. 권력 행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그 개입 있잖아요. 사안 하나하나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어떤 거는 행정명령으로, 어떤 거는 구두 지시로, 어떤 거는 여론 함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진화된 모습, 경제정책 운영에서 달라진 점이라고 저는 보고, 이거는 대단히 기조를 잘 잡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설전에서 지난번에 증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을 때 박형준 교수님이 그걸 다 내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하나씩 얘기하냐는데, 다 내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씩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경제는 대체로 이렇게 보면 돼. 내수를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내수를 살리는 기본적인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국내 소비 수요를 살리는 기본적인 방식이 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현금 지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현금으로 지출하던 돈을 정부가 대신 내줌으로써 다른 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주는 거죠. 이걸 이제 가처분 소득을 보충해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구조개혁을 앞세우는 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 장하성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대단히 관료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잘하고 계시다. 제가 해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점 말씀드리고요. 남북관계는 이제 어젯밤에 밤 11시경에 북한에서 쐈죠. 또 지금까지 쏜 것 중에 제일 멀리 나간, 제일 높이 올라가고 제일 멀리 가는 걸 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얘기도 하시고 여러 차례 회담 제안도 했는데 일체 응하지 않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거부한 건 아니에요. 그냥 노동신문 이런데 개인 성명 비슷하게 늘 하던 소리 늘어놓는 그런 거 늘어놓은 정도로 아직 반응을 안 보이고 있는 거죠. 반응을 안 보이면서 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노무현 대통령하고 남북관계의 차이가 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6.15 정상회담을 하시고 그 흐름 위에서 정권을 이어받아서 그거를 진도를 더 나가는 과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지금은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완전히 적대적인 냉전시대로 돌아가 있는 조건에서 다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대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환경이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처럼 그냥 북에 대해서 아 우리 이해한다 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국내 여론의 뒷받침을 받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협상을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략은 이런 것 같아요. 제재와 압박을 한다. 그러나 언제든지 대화 국면으로 우리는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대화 제의를 해놓고 저쪽에서 뭘 하니까 우리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데 대통령이 갔죠.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데 안 가셨어요. 그때는 그런 거 하지도 않았고. 그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뭘 쏘면 우리도 뭘 쏴야 돼요. 그냥 뭐 국가안전보장회의만 해갖고는 안 돼요. 국민들이 볼 때 우리 정부가 힘에는 힘으로 대응하고 있구나. 또 북에서 볼 때도 저거 만만찮네.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쐈고요. 그다음에 한미 미사일 협정, 이제 우리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사실 간섭을 하고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미국에다 대고 야 니네 사드만 갖다 놓으면 되냐? 우리도 미사일 더 쏠래. 더 멀리 가는 거. 더 무거운 거 실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미사일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을 개정하자고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쵸?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뭐 밤늦게 북한에 쐈는데 새벽 1시에 안전보장회의 연 다음에 사드 4기 그럼 더 갖다 놓을 거야? 이거는 이제 중국에 대한 불만 표시죠. 좀 더 확실히 해주라. 저것 때문에 사드가 들어와서 우리도 죽겠는데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해서 지금 뭐 진보진영 쪽에서는 그거 필요 없는 걸 왜 추가 배치하냐 하는데 기싸움이에요. 지금 협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싸움을 하는 건데 이거는 참여정부 때 없던 거예요. 그때하고는 국면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수 진보의 대립구도로 남북관계를 몰아가게 되면 국내 여론은 북한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분야의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그래서 매우 전략적으로 북한도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래봐야 어딨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들고 나와야 돼요. 우리 대륙간 탄도탄 있어. 그러니까 야 니네 지난번에 쏜 거는 대륙간 탄도탄급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그 정도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아 있다니까 진짜 금송아지. 그러니까 안 믿어주니까 더 긴 걸 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려는 거예요. 지금 그 국면이라고 보고 결국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봐서 이게 협상 국면으로 돌아서는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늘 보수 진영에서 공격이 뭐 정북이다 친북이다 뭐 무슨 북한에만 잘해주고 뭐 우리한테는 왜 못됐게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전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북한의 선택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왜 사드를 뭐 4기를 추가 배치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하지만 저는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하고 대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이거든요. 이건 그냥 북한의 체제 붕괴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립시키고 봉쇄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려워 보이지만 저는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가게 되어 있다. 다만 이제 북이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육자회담을 제기해서 핵동결, 핵불능 이런 거 하더라도 핵무기 만들어 놓은 거는 없애지 않겠다는 뜻이고 또 미사일은 거기 포함 안 돼요. 육자회담 이슈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결하고 싶으면 더 높은 수준의 더 책임있는 당국자 간의 행동 대 행동으로 하자. 이런 거고 북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도 나오지만 미국하고 핵폐기에 대한 합의를 다 해도 정형화된 무기 그렇게 표현을 돼 있죠. 정형화된 무기.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핵폭탄은 자기들이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 논리가 교전 당사국, 교전 상대방에게 나의 무기를 보여주는 법이 어딨냐?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제가 존재하는 한은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까지 없애는 거는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당신들이 만약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까지 다 폐기하기를 원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보장은 체제 보장이죠. 체제 보장을 해주는 형식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거기까지 가면 이 문제도 우리 논의해 볼 수 있다. 이게 북한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까지 가려면 시간이 되게 걸려요. 그러나 지금은 협상 국면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마지막 갈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국가 대 국가로서 그리고 정전협정을 맺고 있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제법상의 당사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은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마음을 열고 옷깃을 풀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계속 천명하는 거죠. 이제 이 국면이 앞으로 좀 더 가리라고 봐요, 저는. 뭐 김정은이 뭐 어느 날 꿈 잘 꾸고 꿈에 아버지 만나가지고 할아버지 만나고 야 그 남쪽에서 모처럼 잘해준다고 그러는데 니도 좀 잘해봐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모를까. 예, 그렇지 않은 한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북이 완전 태도를 공식적으로 바꾸어서 다시 이제 그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기까지는 좀 가팔라 보이는 이 서로 간의 무력 시위 이런 것들은 계속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 대통령이 한반도의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뭐 갑자기 한반도 전쟁설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이라든가 이런 국면으로 상황이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개가 지금 제일 큰 이슈고요. 나머지는 적폐청산 문제인데요. 적폐청산은 이제 인적 청산이 제일 먼저죠. 그건 이제 뭐 지금 어떤 분들은 막 개탄을 해요. 옛날에 그 못된 짓 하던 기관장들이 다 그냥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 뭐 이렇게 제 생각에는 어차피 못된 짓 더 이상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을에 경영평가 나오면 절차에 따라서 바꿀 사람들 바꾸고 또 뭐 평가 잘못 받아서 나왔는데도 뭐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유 난 그만할래요 하고 일각에서는 검찰을 동원해서 겁줘갖고 내쫓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좋은 방법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그런 마당에 그런 방식으로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적 청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는 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나가도 괜찮다고 봐요. 예, 그렇게 뭐 권력기관들은 이미 다 손을 봤잖아요. 국정원, 검찰, 뭐 경찰은 아직 그까지 안 미쳤지만 뭐 하여튼 때가 되면 그것도 할 거고요. 이 국세청 다 권력기관들은 다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 산하기관 이런 데들은 장관이 바뀌면 그러면 또 자기들 마음대로 못해요. 그 사람들은 또 위에서 하자는 대로 잘 따라와요. 또
어떤 점에서는. 자리 보전하고 싶으면 예전에 대통령 바뀌기 전하고는 다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좀 더 힘차게 일어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면 잘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긴 하는데 우리 사회가 금방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뭐 세상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도 그대로 있고 앞으로 입법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따라올 거기 때문에 3년이나 남았잖아요. 새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저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을 데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나머지 두 제3당, 제4당을 잘 대접해서 그렇게 하여튼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도 보듯이 그분들도 자유한국당은 저는 진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또 이렇게 티격태격 논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자기들 주장을 좀이라도 관철하고 이렇게 하면 또 협조가 되거든요.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럼 또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제가 보는 전망을 말씀드리고 우리 시민광장 회원들이 야 진짜 살맛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정도까지 우리 사회가 바뀌는 데에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런 정도 최근의 시국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예약되어 있는 마지막 한 번만 제가 좀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서 혼자 올라온 우리 고등학생 나량님 FTA를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시고 저는 17살이라 이제 3년 뒤면은 뭐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진로로 갈 수도 있고 취업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말을 들어야 잘 선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다르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유시민 씨가 17세라면은 17세 과거의 17세에게 돌아가서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아, 예. 우리 아들도 17살이에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늘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노력은 해라. 그런 정도가 사실은 해줄 수 있는 말이고요. 각자가 다 이제 자기 삶의 어떤 소망이나 자기의 인격적인 색깔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달라서 인생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어떤 교훈? 이런 거는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그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죠. 그냥 노력 안 해도 하고 싶은 일을 대로 하고 살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안 나왔겠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아까 모두의 질문 중에 뭐 그때 한국사 공부를 어떻게 했냐는데 그냥 학교에서 시키는 거 했어요. 17살이 뭐 특별한 거 하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때로 어른들이 요구하는 게 부당하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에도 좀 대담해지는 거죠. 그래요? 어른들이 이런 걸 원한단 말이지. 얘따 해줄게? 이런 자세로 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내가 알아. 근데 당신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중요한 걸로 인정해줄게. 그 정도 자세를 가지고 해나가면 되리라고 봐요. 참고 받아주세요.